여러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일단 계기나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출마하기로 마음먹었던 거는 제가 이제 전과자 아니에요. 여기 일베들이 맨날 전과 3범이라고 나보고 그러는데 전과 3범 맞죠 사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폭력 사건이 하나 있는데 시립의료원을 만들자. 요즘 메르스 때문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건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전쟁, 두 번째가 질병, 세 번째가 재난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거로부터 지켜줘야 되는데 이번에 메르스 보면 기가 막히죠. 그거 왜 그러냐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전국에 이 전염병 환자가 생기면 격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격리할 수 있는 병상이 전국에 90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부에. 근데 우리 성남시립의료원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 30개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 중에 국민을 건강하게 살아남게 하는 거. 소위 공공의료라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를 완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예를 들면 국방이라고 하는 걸 돈벌이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서부전선 지키는데 돈 입찰해가지고 얼마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 안 되잖아 원래. 근데 이 의료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필요하지만 돈벌이 안 되는 거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확산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해서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을 시작했는데 2002년부터 이거를 소위 그때 당시에 그 새누리당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실패라고 하는 게 언제나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자산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당에서 제가 이겼다는 사실을 놀라워해요. 그것도 8% 넘게. 근데 그게 아마 제일 큰 요인은 그거 같아요. 보니까 잘하네. 처음에는 에이 무슨 뭐 민주당 뭐 에이 저 빨갱이 뭐 전라도 뭐 이러다가 보니까 잘하네. 우리한테 이익이 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보육 문제, 교육 문제 뭐 이런 데서 좀 혜택이 오고 부정부패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분당은 지지율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 무슨 질문을 하든 다 깔때기로 가서 제가 잘라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그럼 몰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정치인으로 변신하실 때 당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계속 그 대학 시절부터 진보 정당 운동을 계속 참여를 해왔는데 네. 물론 당시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쪽으로 가시는 게 맞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오히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계신 게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개인 브랜드를 어떻게 가리고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도 저는 솔직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진보정당 그 계열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아쉬운 거는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런 진보정당 운동과의 어떤 연대라든가 아니면 당시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출마할 때는 사실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무소속으로 소위 시민운동 진영을 묶어서 그때 당시 말씀하신 뭐 진보 진영, 뭐 진보 정당 운동하는 분들 다 묶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1년 전쯤인가에 이 시의원, 기초의원까지 공천하는 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전에는 공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점령했다고 그제 표현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생각 자체는 사실은 뭐 다 동의하는데 우리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저는 그게 장애 요인이 아니고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여기에 이제 소속해 있는 게 그런 시각에서 보면 장애인데 저는 사실은 좋은 요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진보 정당의 이름 또 진보 진영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소위 명백하게 보수 정당이잖아요. 이 진영으로 따지면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제가 좀 내용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유용하죠. 그래서 왕따 당하지 않아요? 왕따 신경 쓸 필요 없죠. 내 거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원래 계속 왕따였다고 대학 시절부터. 왕따라기보다는 여하튼 좀 다르게 살죠. 우리는 제가 가끔 표현을 나는 변방사또다. 그 뭐 정치 얘기나 당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변방사또가 한양 도성의 그 구중궁궐 안에서 대신들 하는 얘기를 내가 뭘로 끼냐. 내가 동네 농사나 잘 지으면 되지. 제가 실제 그렇게 행동하고요.
근데 그럴 때가 있겠죠. 근데 내 영역이 있으니까요. 나 지금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림 잘해가지고 다른 데가 보고 안 베낄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제 역할이죠. 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지금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도 사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시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주장을 하고 뭔가 행동하는 걸 국민들한테 알게 하고 그걸 국민들이 인정하고 동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편 많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언론 환경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지를 전달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뭐라고 하는데 아무도 전달해 주지 않아요. 그냥 국민들이 모르고 뭐 이번 못본 거 보고 다는데 내용을 몰라요. 그냥 나쁜 것만 자꾸 전달해 주잖아요. TV 조선 있는 데서. 네, 그러니까 지금 빙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망하고 또 조금만 차이가 있으면 막 그걸 갈등 요소로 막 키우고 이런 거 서로 의심하고 막 이래서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직접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SNS죠. 지금 손가락 혁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네, 저는 거죠? 손가락 한 개만 가지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라서 한번 말하겠는데 저는 이게 트위터 한번 누를 때요. 옛날에 유인물 한 장 뿌리던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내 생각이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광주 사태라고 하는 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그 선배들이 이 유인물 한 장 뿌리면 1년 실형 받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밤새도록 등사기에 긁어가지고 유인물 만들어가지고 한 50장, 100장 뿌리고 1년씩 감옥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장을 주워서 보고 아는 거죠. 이게 수없이 반복되다 결국 87년에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게 드디어 가능해진 겁니다. 그 뿌리로.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이 유인물 한 장씩 뿌렸던 그 사람들 때문에 유인물 100장 뿌리고 1년씩 실형을 감수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알려져서 세상에 변화가 왔거든요. 이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광주의 진실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 여러분도 옛날처럼 유인물 안 뿌려도 이게 평소에 친구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 번 누르면 유인물이 수백 장, 저는 수십만 장이 날아가거든요. 한 번 띡 누르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이 큰지를 제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또 상대도 증명을 했어요. 뭘 증명했냐면 국정원이 하고 있잖아요. 국정원이 이름을 감추고 하고 있잖아요. 목숨 걸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국가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정말 위험한 일을 한다. 왜 하겠어요? 목숨을 걸만큼 중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국정원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국정원도 할 수 있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길에서 SNS를 죽으라고 하는 게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우리 이 시장님이 이 굉장히 불공정한 언론 환경 때문에 국민 TV 조합원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그거 여러분 어떠세요?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TV 조합원 이재명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하다. 특히 성담 이외에 분해 왜 안 나오냐 이런 지적이 많아요. 회비 내면 되지요. 네, 그렇게 지금 청년 친화적이고 또 청년 복지 정책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또 청년 배당금 네. 이제 의회를 또 어렵게 통과했고 그런데 요즘에 또 지금 저희는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좀 우려스러운 게 많아요.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냐, 그런 조중동의 어떤 일회적 파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은 무시하더라도 네. 정말 이게 좋은 모델이 돼서 다른 지역이 또 따라할 수 있을 그런 안정성에 대한 우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정성이라고 하면 이걸 예를 들면 성남시 정책인데 그걸 전남에 무슨 뭐 이런 데서 무슨 도시에서 따라할 필요는 없죠. 그럴 능력이 실제 안 돼요. 성남은 그래도 100만 대도시에다 재정 자립도도 괜찮고 하니까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건 원래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도 많이 내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정부가 따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 청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전에는 그야말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에너지 넘치는 진짜 꽃 같은 존재였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뭐든지 할 수가 없는 세대가 된 거죠. 이게 제가 김무성 대표한테 그랬어요. 포퓰리즘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청년을 니네 대통령께서 청년 펀드라고 하는 말 같지 않은 짓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취약계층으로 니들이 만들었다. 노인 펀드 없지 않냐? 여성 펀드 없지 않냐? 청년 펀드 만들었지 않냐? 그건 엄청나게 청년이 심각한 위기라는 걸 니들 스스로 증명한 건데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니들이 만들었다.
그러고도 어떻게 이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을 하는 우리를 보고 포퓰리스트니 매표행위니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조 1천억씩 청년 실업 구제를 위한 예산을 쓴다는 거예요. 말로는. 뭐가 좋아졌어요? 전혀 없어요. 좋아진 게 없어요.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청년은 대책이랍시고 말은 해놓고 사실은 친기업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이 뭐냐면 청년 인턴으로 고용하면은 얼마 보조금 주는 건데 보조금 줘서 이례적으로. 그리고 보조금 기간 지나면 다 잘라버려요. 또 새로 쓰고. 이게 뭐냐면 결국 기업들로 하여금 싼 임금으로 청년들을 착취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래요. 그거를 정부가 돈을 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짓 하지 말고 그 2조 1천억 중에 4분의 1만 떼면은 6,600억이면 100만 원씩 다 줄 수 있어요. 24세. 왜 그거 안 하냐? 아니 그거 2조 천억이 아니라 1조 6천억 하고 나머지 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업한테 그 저기 비정규 고용하는데 50만 원씩 돈 대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비정규는 늘어나고 고용도 불안해지고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데 작년 한 해 동안 30대 재벌 기업에 사내 유보금 쌓아놓은 돈이 38조 원이 늘어났대잖아요. 그 동네 돈 다 막 10만 원씩 수없이 뺏어가지고 재벌 몇 군데다가 갖다 온팡 던져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정책이 아니죠. 이거는 그야말로 이 억강부약해야 되는 불균형한데 균형을 맞추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차이를 조정하고 하는 정치의 기본적인 역할을 완전히 버리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배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득 그다음에 자산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전부 무조건 지급하는 방식이라 이제 저들의 공격 강도가 좀 높죠. 왜 그럼 이건희 아들도 주자는 거냐? 뭐 맨날 첫 번째 얘기가 그거죠. 이건희 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99대 1 사회인데 1%를 가려내 가지고 그 여기는 주지 말고 99% 주자. 그 비용이 더 들어요. 그 소위 전달 비용, 분류 비용, 유지 비용 이게 더 든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거쳐야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이게 이 소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이 좌파 정책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파들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 자본주의의 한계를 이때까지 그 복지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완해 왔는데 이걸로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나온 게 이 소위 이제 기본소득 개념이거든요. 알래스카가 먼저 하잖아요. 미국이죠, 미국. 자본주의 천병, 미국에서. 다른 데 없어서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길게 봐서는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떠받치는 보완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거고 이게 이제 저는 논쟁거리가 되면서 좀 생각을 새롭게 한번 열어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출산율 문제는 심각한 정말 국가적 과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산 지원 정책도 좀 많이 하고 특히 성남 젊은 사람들 성남으로 좀 오시는 게 진짜 계산상으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육비 지원도 저희 되게 많이 해요. 전국 어디보다도. 이 국가의 제일 큰 기능은 아까 말한 대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두 번째는 질서 유지, 그러니까 공정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 이런 필수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걸 뺀 나머지를 최대화해가지고 국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국민한테 돌려주는 부분을 복지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걸 최대화해야 되는 거죠. 아까 무상복지라고 얘기했는데 복지는 원래 무상인 거죠. 그게 기본인데 유상복지도 있어요 가끔씩은. 그걸 구분하려고 한 말인데 하여튼 이 복지라고 하는 건 최대로 넓혀야 된다. 이게 헌법에 정한 국가의 의무예요. 국가는 사회복지 증진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 이 지금의 기득권자들은 시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직계 아니잖아요. 보관하고 있는 거지 맡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인한테 최대한 돌려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공짜다. 딴 데 쓸까 안 쓰고 넣어주는 거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를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이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세금을 내니까 공짜가 아니죠. 그렇죠. 공짜 아니죠. 내 거죠. 작년에 세월호 이후에 이제 제일 유행했던 말이 각자 도생이었고요. 네. 올해 들어서는 거의 그래 됐죠. 헬조선. 네. 예, 정말 2년 연속으로 절망적인 표현들이 시대의 키워드가 됐는데 그 관련해서 어떤 조합원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국 헬조선 대한민국, 각자 도생 대한민국에서 부각되고 있는 큰 문제는 기존의 계급 갈등에 더한 격렬한 세대 간 갈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어떤 명징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명징한 해결책이라고 하긴 좀 어렵겠지만요. 이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대충 나올 수 있죠. 원래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갈등하겠어요.
지금 청년 배당 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거 노인 주지 말이야. 왜 청년 주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던데 그 원래 집안으로 축소해 보면 이거 손자 줄 거냐 할아버지 줄 거냐 그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손자와 할아버지에서 청년과 노인 이렇게 분리된 게 사실은 매우 정략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문제의 발생 자체가 이 분할 지배 전략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투표 많이 하는 쪽을 장악해 가지고 거기는 막 주는 척하고 청년은 한테 뺏어서 주는 척하는데 청년들은 투표를 안 하니까 표의 타격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해서는 원래 배려를 안 하게 돼요. 정치 세계는 잔인한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투표 많이 하는 쪽이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양심 없는 집단을 좀 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동서가 갈라진 것도 정치적 이유에서 갈라졌잖아요. 영남 호남이 갈라진 것도. 근데 이게 이 노인과 젊은이로 갈라진 것도 이제 정치적 목적에서 분할 지배하다 보니까 생긴 결과물인데 결국 답은 또 그 안에 있죠.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양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그 발생 원인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 해결도 결국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권력은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 권력은 쟁취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누가 그걸 주겠어요? 안 줍니다. 그건 원래. 그 뺏으려고 막 전쟁하는 게 이 정치인데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권력이 없는 이유는 관심 갖고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즐거운 방법이 없어요? 글쎄, 뭐 저는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론은 분명해요. 참여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소외된다. 이게 그 잔인한 현실이죠. 잔인한 현실이고 지금 예를 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 기초연금을 65세 넘으면 이건희까지 준다. 고 하는 게 박근혜 공약이었잖아요. 그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건희한테 왜 20만 왜냐하면 그때 처음 공약 들어가면 이건희도 22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때 왜 이건희한테도 준다는 거냐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인표가 째려보고 있어서 그랬던 거죠. 투표를 막 70% 이렇게 해버리니까. 청년들은 20 몇 프로 하잖아요. 청년한테 준다니까 지금 청년들 다 찬성하는데 과감하게 반대하죠. 젊은 놈이 말이지 노력해야지. 응? 뭐 그런 걸 돈 받으려고 그러냐고. 많이 듣던 얘기네요. 네, 네. 노력. 노력하란 말이야. 가끔 보면 이 나라는 노인을 위한 나라 같아요. 노인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자극하죠. 그 언론에서 자극하고 조금만 노인 뭐에 대해서 뭐 하면 그냥 노인 비하 뭐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혼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30 청년들이 너희들이 투표 안 해서 그렇다. 정치인들이 너희들의 표를 무서워하게 안 들을 수 없게 만들어라라고 하면은 또 약간은 제 생각에는 죄송하지만 꼰대스러운 네. 생각이 아닌가 싶은 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청년 복지 정책하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 문제가 연동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 청년 배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숨통을 트이게 하면 네. 그 청년 복지와 정치 참여가 하나의 문제, 하나의 삶의 문제라는 그렇습니다.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기회도 제공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죠. 예. 저는 뭐 우리 성남 청년배당 1년에 100만 원 그것도 한 개 나이에 저희가 만약에 정부하고 협의가 잘 되면 한 2개 나이 정도까지 늘리면 230만 원, 30억 들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기초연금만 우리가 성남시가 500억 정도 부담을 하는데 까지 그 정도인데 한 200억 정도 청년한테 못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우리 세대 청년들에게 보내주는 관심과 격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과연 우리 시장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게? 제가 이런 건 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집단 행동이 금지된 공무원이에요. 아하. 이게 제가 그래서 강화문 가라고 트위터를 많이 하는데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직접 참여하면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집단 행동 금지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정교조가 가끔씩 걸리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는데 뭐 변명 같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갈 것 같더라고요. 갈 것 같아. 근데 이 법을 안 지킨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또 다른 좀 먹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죠. 지금 이 지옥 불반도 헬 조선이라고 네. 부르는 이 힘든 곳에서 저 같은 부유하는 청춘이나 어쨌든 다른 청춘이나 뭐 시대 정신이 있거나 아니면 뭐 밖에서 술을 퍼마시고 이렇게 자빠져가는 그런 청춘들도 청춘인데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나 봐. 슬퍼서. 예. 어쨌든 그런 청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 주세요. 청춘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그 우리 아들이 둘인데 딱 20대예요. 보면 제가 참 깝깝하죠. 제가 그 나이 때는 걱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할 거냐 이런 고민을 했었지 지금처럼 꽉 막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애들 보면 꽉 막혀서 참 불쌍해 보여요.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세대가 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의 자원이나 역량이 그러면 이 청년들이 기회를 못 가질 만큼 취약하고 없냐?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이 자원과 기회는 많은데 이게 한쪽으로 너무 쏠리고 독점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됐고 우리가 청년 또는 개인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게 자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지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아무리 꽃 봉우리가 좋아도 이게 봄이 되지 않으면 필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가 너무 구조적으로 취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개인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그건 한계거든요. 그 방법은 내가 나 자신의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그 노력과 관심에 극히 일부만 떼서 세상의 문제,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째려보기 시작하기라도 하면 세상은 바뀌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좀 바꾸는데도 일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는데 내가 헤엄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제일 큰 역할은 이제 정치하는 저 같은 사람들의 몫이긴 한데,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관심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힘 없는 사람 밟게 돼 있어요. 힘 세고 관심 있고 내 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서 우리 청년들의 환경을 바꾸는 일도 좀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면 좀 더 쉽게 내 인생도 좀 타개할 수 있다. 좋은 쪽으로.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이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하다가 잘 안 돼서 좀 위험하면 종북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혹시 묻을까 봐. 그러니까 이 전가의 보도가 된 거예요. 이게 종북, 안보 이런 얘기만 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저항해서 이걸 깨서 이겨야 된다. 누군가 그러잖아요. 언론을 바꿔야 집권할 수 있을 거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집권 세력이 일부인데 권력을 바꿔야 언론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언론을 바꿔야 권력을 바꿀 거다라는 생각이 진짜 웃기는 생각이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독자적인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잘못된 건 싸워야 되고요.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 개인적 역량을 키우고 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숫자는 많아요. 저들은 힘은 세지만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많이 모이면 이기는 거예요. 숫자를 많이 모으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SNS죠.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 우리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제일 유력한 수단이 뭐예요? 물론 이제 광화문에 가서 물대포 맞고 싸우는 거 중요해요. 그거 해야죠. 근데 그것도 맨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막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하세요. 네, 이게 힘이죠. 결국 제가 하는 이 손가락 때문에 이제 주요 언론들도 함부로 거짓말해서 나를 공격할 수 없는 단계가 됐죠. 저는 그걸 우리가 일상적으로만 해주면 저는 길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진짜 큰 무기를 가졌다니까요. 국정원이 하고 있는 그 무기를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국정원과 우린 동급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해준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 여러분과 같은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